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비극적인 참사에서 살아남은 자의 사회적 기록. 저는 산풍 생존자입니다. 지은이 산만언니. 출판사 푸른숲.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1995년 공식적으로 나는 재수를 하고 있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일상에서 조금씩 일탈하고 있었다. 그 무렵 태어나 처음으로 토할 때까지 술도 마시고 담배도 배웠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방황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쳤고 내가 아는 일탈이란 술, 담배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친한 친구들은 그애 모두 대학생이 되었는데 홀로 재수학원에 앉아있자니 같은 반 아이들은 운동장에 나가 뛰어노는데 나 혼자 벌 받느라 교실에 남은 기분이었다. 해서 자주 학원을 빼먹고 대학생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재수학원에 다니던 친구가 여름에 잠깐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왔다. 서초동 법원 앞에 있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데 일당 3만 원을 준다고 했다.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우리는 6월 딱 한 달만 학원을 제대로 쉬고 그 시간에 바짝 돈을 벌어 경포대에 다녀온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진하자고 다짐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연유로 사고가 나던 날인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산풍백화점 지하 1층에서 친구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친구나 나나 단기로 채용된 터라 숙련도가 요구되는 일은 할 수 없는 처지였다. 덕분에 우리는 유니폼을 차려입고 지하 슈퍼마켓 앞에 있는 물품 보관대에서 고객들이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 짐을 맡아주는 일을 했다. 별것 없었다. 사고 당일이라 하면 가장 먼저 그날 백화점의 무더위가 떠오른다. 온종일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백화점 안은 찜통처럼 더웠다. 또 당일 오전에 5층인지 6층인지 식당가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아예 어긋나 버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 이야기는 그 사이 친해진 동갑내기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에스컬레이터 일은 특급 비밀이니 절대로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며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그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생각보다 시답지 않은 뉴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때만 해도 건물 한쪽에 문제가 생긴 게 얼마나 큰 문제일까? 고치면 되겠지 하고 넘겼다. 설마 그 큰 건물이 한순간에 그렇게 폭삭 주저앉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날도 더운데 에어컨도 작동되지 않으니 백화점에는 다른 날보다 손님이 별로 없었다. 덕분에 나는 시시때때로 물품 보관소를 빠져나와 가전제품 코너에 가서 선풍기를 쏘이는 직원분들과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극열에 선풍기 바람을 쏘였다. 함께 아르바이트했던 친구는 평소에도 내가 이런 모습을 아주 질색하는 스타일이라 그때마다 번번이 나를 불러 도로 물품 보관소에 데려다 놓았다. 나중에 알았는데 당시 나와 함께 선풍기를 쐬던 사람들은 전부 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 식품 코너 쪽에서 누가 우리를 부르는 바람에 친구와 나는 함께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갑자기 등 뒤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려왔고 동시에 바람이 무척 세게 불었다. 영문을 모르는 나는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주저앉아 날아가지 않으려 애썼다. 당시에 누가 우리를 왜 불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그 덕분에 친구와 나는 불과 몇 초 사이에 이승과 저승을 오갔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우리가 원래 있던 물품 보관소 자리는 천장과 바닥이 아주 붙어버렸다. 물품 보관소 바로 옆 햄버거 가게 웬디스의 커다란 영업용 냉장고는 건물 더미에 깔려 15cm만 하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만약 그때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뼈도 못 추렸을 것이다. 병원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건물이 무너질 때 왜 그렇게 바람이 불었는지 알게 되었다. 당시 건물 상판이 위층부터 한 층 한 층 차례로 주저앉았는데 그 압력으로 내부의 공기가 엄청나게 회전했기 때문이었다. 쉽게 말해 욕조에 받은 물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으면 그 중심으로 물이 회오리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바람이 불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내가 있던 지하 1층 상황은 어떠했을까? 그 바람으로 사람이 빨려 들어가고 튕겨져 나오고 했다. 참고로 사고 이후 한동안 나는 지하철을 타지 못했다. 승강장 안으로 지하철이 들어올 때 불어오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져서 바람이 멎자 주변은 암흑으로 변했고 그 사이로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제야 나는 건물이 폭삭 무너져 버린 것을 알았다. 친구와 나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다행히 먼 데 있지 않아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둘 다 피투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몇 미터 앞서 걷느라 나보다 적게 다친 친구는 찢어진 이마에서 흘러나온 피가 턱까지 닿았고 몇 걸음 뒤에서 걷던 나는 등 쪽, 그러니까 뒤통수에서 발꿈치까지 무너진 건물의 파편에 얻어맞아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우리 둘 다 아픈 줄도 몰랐다. 서로의 손을 잡은 우리는 얼결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쪽으로 따라갔다. 좁은 출구로 몰려든 사람들이 서로 먼저 나가려고 아우성이었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친구나 나나 그때는 어려서 사람들이 밀면 밀리고 가라면 가고 했다. 덕분에 우리는 출구를 코앞에 두고도 드센 어른들에게 한참을 치이다가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날의 기억은 훗날 세월호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어째서 먼저 살겠다고 악다구니하며 그 배를 탈출하지 않았는지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당시의 나 역시 세월호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였는데 그때 내 눈에도 사고 직후 먼저 나가겠다고 서로 드자비하는 어른들의 행동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세월호 아이들도 이때 나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짐작한다. 이맘때 아이들은 오랜 세월 공교육을 통해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섣부르게 개인 행동하지 말고 주변 어른들의 통제에 따르고 질서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교육받으니까. 그렇게 겨우겨우 지상으로 올라서자 먼지로 가득 찬 꽉 막힌 도로변 보도블록 위에서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미니버스 한 대가 보였다. 친구와 나도 사람들을 따라 그 차에 탔다. 얼결에 버스에 올라 정신을 차려보니 내 앞자리에 앉은 아저씨 머리에 난 상처가 너무 심한 게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별 생각 없이 찢어진 허벅지를 지혈하고 있던 손수건을
그분에게 건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꽤 어려운 결정이었다. 주변에 회색빛 먼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벌어진 허벅지 상처에서 피가 퐁퐁 솟아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어디 가서 돌멩이라도 주워오고 싶은 심정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내 분홍색 유니폼은 합성 섬유였다. 찢어서 붕대로 쓰고 싶었지만 물고 뜯고 별짓을 다 해도 찢어지지 않았다.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더 있다.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나를 보고는 머리를 흔들고 울면서 덤벼들더니 자기가 1층에 있다가 바람 때문에 잡고 있던 아이 손을 놓쳤는데 어쩌면 좋으냐며 아이가 괜찮을지 물어왔다. 평소 같으면 아마 100% 확률로 저도 몰라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날은 무언가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는지 그분 손을 꼭 붙잡고 저는 지하 1층에서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꼭 찾으실 거예요. 라고 했다. 그러자 그가 조금은 안심하는 눈치였다. 사실 속으로는 어른도 버티기 힘든 데서 3살짜리 꼬마가 과연 괜찮을까 싶었지만 그의 간절한 눈을 들여다보며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했다. 꽉 막힌 도로를 이리저리 돌아 겨우겨우 도착한 강남 성모병원은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이미 응급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응급실 앞에 복도 맨바닥까지 피투성이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보아하니 아직 걸을 수 있는 정도인 내 차례는 과다출혈로 죽은 다음에나 올 것 같았다. 해서 나는 친구를 데리고 무작정 병원 외래동으로 가 지나가는 아주머니 한 분을 붙잡고 저희 좀 가까운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선뜻 알겠다 하더니 자기 차에 우리를 태워주었다. 차는 아주 작았고 새 차였다. 아주머니는 초보 운전이었는지 10시 10분 방향으로 핸들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리고는 눈에 띄게 손을 덜덜 떨면서 백미러로 내 상태를 계속 확인했다. 학생 괜찮아요? 정신 잃지 말아요. 병원에 곧 가요. 그분이 내게 보여준 친절과 용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때는 잘 몰랐다. 큰 마음을 먹고 새로 뽑은 차의 시트에 생명부지 타인의 피로 범벅이 되었을 텐데 그분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우리를 태워주셨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놀랍다. 다행히 그분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역삼동의 한 작은 병원에 갔고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놀랍게도 그 시간에 퇴근했던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전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내 수술을 집도했다. 강남 성모병원에서는 의사들이 급한 나머지 나 같은 환자를 보면 상처에다 응급용 호치키스를 쾅쾅 찍고 다녔는데 그 병원에서는 의사 둘에 간호사 여럿이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최대한 정성스럽게 내 상처들을 봉합해 주었다. 수술을 마치고 입원실로 올라오니 눈 깜짝할 사이에 생과 사를 넘나들었다는 사실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어째서 나는 성모병원의 응급실 간이 침대가 아닌 강남 한복판의 이 호사스러운 병원에서 초특급 치료를 받는지 의문이 들었다. 물론 간단하게 생각하면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하루 선물을 받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를테면 사고 후
버스 안에서 손수건을 건넨 일들에 대한 보상을 받은 기분이라고나 할까 하여 그날 밤 병원에 누워 미약하게 이 우주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그 후 병문안을 오는 친구들에게 농담처럼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사고 직후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사고 당시 근처에 널려있던 돈통이라도 하나 들고 나왔을 거라고 하고, 또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준 그분을 언급하며 아마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때 나를 병원에 기꺼이 데려다 준 그분이 특별한 것은 맞지만 아마 같은 상황을 다시 겪는다고 해도 나는 10,000원짜리 한 장 집어나오지 못할 것이고, 나 역시 설령 내 차를 폐차하게 되더라도 피투성이가 된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 여자애들의 손을 차마 뿌리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 글을 읽는 당신들도 그럴 것이다. 몰라서 그렇지 악한 짓도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함께 사고를 당했던 친구하고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2번 보았는데 그 후로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연락을 끊었다.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면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못할 짓이었다. 그날의 사고는 이후 내 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얼마 전 읽은 황석영 작가의 수인에서 겪은 것들은 어리숙하지 않다. 봄날 같은 청춘을 재지냈다. 라는 문장을 마주쳤다. 당시 내 마음을 정확하게 묘사한 문장 같다. 말 그대로 어리숙해야 마땅한 나이에 사고를 겪은 후 나는 오랜 세월 청춘을 재지내며 보냈다. 진도 막사에서의 밤.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아야 겨우 볼 수 있는 날들이 지나가고 정서적으로도 차츰 안정이 되어갈 무렵 2014년 4월 봄 세월호 사고가 터졌다. 진도 체육관에 갔다. 물론 정신과 의사는 말렸다. 그런데 가야 할 것 같았고 가고 싶었다. 때마침 회사에서 임직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기에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다. 진도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선체가 침몰한 후 유해 수습이 장기와 조짐을 보이기 시작할 시기였다. 당시 여러 기업에서 진도 체육관 앞에 부스를 차려놓고 유가족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우리 회사도 그 틈에 끼어 경황 없이 내려와 속옷도 못 갈아입는 유가족들에게 속옷을 지급했다. 목포를 거쳐 들어간 진도는 5월이 다 되었는데도 추웠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그리 되고부터 바람이 분다 했다. 간이 부스에서 나는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속옷을 찾아 내드렸다. 더러 유가족이 아닌데 속옷을 달라는 분들도 계셨지만 알면서도 그냥 내주었다. 따지고 들다가 혹여 큰 소리가 날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 헬기가 뜨면 전광판에 적힌 실종자 수가 줄었고 신원이 확인되면 유가족에게 기별이 갔다. 별 생각 없이 화장실에 가다가 우연히 비보를 접한 엄마를 마주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너무 슬프면 짐승처럼 우는구나 했다. 태어나 처음 보는 울음이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다.
그러고 보니 나는 어느새 진도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눈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저희는 부모구나. 저희는 친척이구나. 저희는 구경꾼이구나. 뒷모습만 보아도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그렇다. 불행은 잔인하도록 선명했다. 셔틀을 타고 팽목항에도 가보았는데 몇몇 스님이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영가를 위해 기도를 올려주고 계시던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다. 밤에는 자원봉사자가 묵는 막사에서 잠을 잤다. 그곳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고 각자 하는 일이 달랐다. 그에 비해 나는 회사에서 출장비를 받고 편하게 온 처지라 덜 떳떳하게 느껴져서 한쪽 구석에 조용히 몸을 뉘었다. 이때 한 자원봉사자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날 팽목항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 이름을 적은 풍등을 띄웠는데 그 풍등이 전부 바람을 타고 잘 가다가 갑자기 북으로 방향을 틀더란다. 그 모습을 보던 누군가가 어머, 쟤들 집으로 가나 보다 라고 말했고 그 말에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울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누우며 나는 설마 때마침 바람이 그쪽으로 불었겠지 하다가 문득 어쩌면 그때 바람도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 후로는 모두가 알겠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길고 지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유가족들은 청와대도 찾아가고 단식 투쟁도 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결국 그 일이 도화선이 되어 국정농단과 맞닿은 분노한 민심에 의해 촛불혁명이 일어섰다. 이에 박근혜 정권은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하지만 세월호에 대한 진상조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그만하라고 말한다. 무엇을 왜 그만해야 하는가? 세월호 이후 진보 진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니 아이들의 죽음이 헛된 것만은 아니지 않냐고. 아니, 그렇지 않다. 이 정권에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보내주지 않는 이상 그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또 사람들은 자꾸 잊으라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한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추모공원은 무슨 얼어 죽을 추모공원이냐고, 뭐 좋은 일이라고 기억하느냐고 유가족들을 향해 모진 소리들을 한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세월호는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각기 다른 304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이 겪은 처절히 개별적인 고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야 잊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사람이니까. 어떤 감정은 지식과 달라서 겪어보지 않으면 평생 모른다. 이해한다. 그런데 말이다. 이해가 안 되면 잠깐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도 아니라면 그냥 누구네 집 엄마 아빠인지는 몰라도 생때 같은 자식 잃고 저렇게 슬프다는데, 집에 가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런다는데, 그 생각에 너무 답답해서 길에 좀 나와 있다 가겠다는데, 거기 있으니까 좀 낫다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좀 있다 가게 두면 안 될까? 세상을 향해 환한 마음 식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럴 수 있잖아. 별것 아니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일을 겪은 것인지 이해하는데 20년이 걸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 믿을 수 없는 시절이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연휴에서 처음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글을 썼다. 그 글이 화제가 되어 이른바 극우 세력이라는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게 시달렸다. 해서 한동안 대체 내가 그런 글을 왜 썼나 하고 후회했다. 한데 이 일을 겪으면서 나는 지겹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부인데 목소리가 좀 클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내 글에 함께 울고 아파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자 태어나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너무너무 따뜻한 경험이었다. 불행의 진면목은 고독이다. 내 마음을 누가 알기나 할까 하는 절대 고독 말이다. 한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공감해 주니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었다. 감사한 일이었다. 해서 하는 말인데 나는 세월호가 하나도 지겹지 않다.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 없는데 대체 무엇이 지겨운가? 같은 논리에서 나는 80년 광주도 지겹지 않고 제주 4.3도 마찬가지다.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참사가 지겹지 않다. 끝까지 이 일에 대해 물을 것이며 평생 기억할 것이다. 같은 시대를 살던 어른으로서 그런 세상을 만들게 두고 그런 배에 아이들을 태우게 했다는 일말의 죄책감을 안고서 말이다. 우리 잊지 말자. 진짜 그러지 말자. 책담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삼풍백화점. 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 당시 저는 저자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이 뉴스를 보고 설마 하며 충격을 받았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백화점이 말이 돼? 하면서요. 그 뉴스를 접하기만 한 저도 그때 그 모습이 한 장의 사진처럼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당사자는 어떨지 말 그대로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었던 저자 3만 언니는 참사가 있고 10년 후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큰일을 겪어서인지 그 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도 공감하며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월호 참사 또한 모든 분들이 그러하겠지만 저에게도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월호로 희생된 아이들이 다니던 고등학교가 그리 멀지 않았고 아는 분도 희생자 유가족이었습니다. 저자분의 말씀처럼 세월호는 아직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삼풍백화점처럼 원인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처벌받아야 그래야 좀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사고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저 참사가, 저 사고가 나와는 상관없는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게 아니라 기적적으로 나를 피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웃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둘러보고 자신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참사로 인해 아픔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